자, 안녕하세요. 북스너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포르투갈 아시아 해상제국 이제 볼게요. 지리산을 발견해 이제 선봉을 썼던 나라가 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예요. 100만도 안 된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지리산을 발견해 이제 앞장섰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이렇게, 예. 자, 포르투갈 아시아 해상 제국에서 221페이지 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베리아인들이 본격적으로 아시아와 아메리카 탐험에 나서기 전에 그들의 발길을 붙잡은 것은 동대서양 제도의 카나리아 제도나 마다이라 제도, 아졸레스 제도, 카로브르드 제도인데, 자, 이런 제도들은 이제 어디에 위치했냐면, 자, 그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사하라 사막 내려가는 그 입구 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나라보다 이제 여러 섬들인데, 자, 요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고 대충 이제 카나리아 제도 같은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포르투갈 있잖아요. 포르투갈 있으면 여기 밑에 이제 보시면 카나리아 제도가 이 포르투갈 쪽에서 모로코 쪽으로 내려가는 그 밑에 카나리아 제도가 있어요. 이 카나리아 제도. 그리고 이제 뭐 아조레스 제도나 카노베르데 제도나 요 부근에 있는 그 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게 포르투갈에 내려올 때 여기가 일종의 기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아프리카 남단 쪽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그 기지 역할을 하게 되고 후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어, 신원된 여러 가지 실시된 제도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지배를 할 때 뭐 남미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에 또는 아시아 지역에 이식돼. 그래서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데도 이용을 해먹어요. 자, 그래서 중간 기지 역할을 했던 그 제도가 카나리아 제도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또. 자, 이 제도들은 이베리아인들에게 장차 대서양 횡단으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제공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이 신세계에 시행된 정책을 시험해보는 시험장이 되었다. 자, 1425년에 포르투갈 식민지가 된 마다이르 제도에서는 적합한 토양 기후, 제노바인들의 재정적, 기술적 도움,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노예 노동력을 토대로 이 설탕 생산을 자리 잡았으며 그때 플란테이션 농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플란테이션 농업을. 그래서 포르투갈인들은 설탕과 아프리카 노예 노동력을 결합해서 이 성공을 공식을 브라질 식민할 때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제 스페인이 나중에 그 남미 지역을 지배할 때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죠. 그때도 이런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방식은 앞에서 대서양의 여러 제도들 있죠. 여기를 점령할 때 사용했던 방식들이에요. 15세기 초에는 카스티아, 에스파냐 중심의 왕국에서 위에 정복된 카나리아 제도 역시 에스파냐인들이 아메리카 이식하게 될 제도들을 시험해보는 그 시험장이 되었다. 왕은 원정대장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특정한 지역에 대한 어떤 탐험 및 정복의 권리를 허용했으며 그 산업이 성공하면 그에게 상당한 지배권과 특전을 부여하게 되는데 자, 이런 개혁들은 이제 예전에 그는 앞에 있는 제도들을 점령할 때 그 했는데 이게 이제 후에 콜럼버스나 그 당시 프란시스 피사도를 비롯한 주요 원정들과 만든 계약과 형식이 거의 같았다고 보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는 이런 제도들 카나리아 제도, 아다리아 제도, 뭐 아젤스 제도 이런 것들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이제 여기에서 한번 시험을 거친 다음에 다른 데 지배할 때 이용해 먹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포르투갈 이제 들어가 보죠. 포르투갈의 탐험과 정복의 시대를 열었던 인물은 항해 왕자였던 에이크라는 사람이에요. 에이크. 아, 그래서 에이크는 항해 왕자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지리와 항해수의 연구에 학교를 세우고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내려간 원정대를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등 탐험과 항해에 적극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앞장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
이 에이크 서거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발견의 탑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때 제일 앞에 선 범선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에이크인데 이 왕자 출신이에요. 그 십자가와 십자가가 세균이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들은 지지학자, 천문학자, 그다음 선교사들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탐험만 한 게 아니라 이 지질학자, 천문학자 등등 여러 학자들 데리고 이 아프리카 연해안을 조사했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 잠깐 지도 잠깐 보시면 카나리아 제도가 등 있는데 이 부분을 탐험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아프리카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탐험했는데 그 이유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되게 그 횡단무역의 큰 교육 수단 중에 하나가 금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사라 남쪽에 있는 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유럽이나 횡단무역을 통해서 유럽으로 이렇게 무역을 하는데 큰 이득을 얻었는데 포르투갈도 처음에는 요 연해안 땅을 쭉 넘어서 요쪽 지역이 금이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 금을 또 노예를 가지고 와서 유럽에 갖다 팔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갖고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예. 그리고 요때 뭐 카나리아 제도라든지 카노베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도도들이 중간 역할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보면요. 아이고. 자, 에이크가 항해 왕자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가 이제 지가 항해술 연구에 학교를 세우고 아프리카 서해안 따라서 나이가 원정대를 정기로 파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1460년에 에이크 왕자가 사망할 때까지만 해도 포르투갈 항해제의 주요 목적은 그 아프리카 탐험과 아프리카 자원의 개발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 가는 항로 개척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까 했지만 산업 남단의 모아, 금과 노예, 특히 금 이런 것도 얻기 위한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뀌게 된 거 생각이. 그래갖고 이제 그 아시아 항로 개척이 이제 주가 된 거예요. 그 후에 얘기야. 그건요. 자, 그다음 포르투갈 항해 사업은 이 하양 왕자 에이크가 죽은 후에 잠깐 중단되다가 1470년 앙포스 5세 즉위와 함께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되어 1487년 바로토르모 디아스가 남아프리카 남단 시망봉에 이르게 되죠. 예. 여기 지도를 잠깐 보면 아프리카 지도 이렇게 쭉쭉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예. 여기까지 케이프타운 쪽으로 해갖고 여기까지 시망봉을 발견하게 된 거야. 여기에서 이제 시망봉에서 곧바로 대서양 쪽, 인도양 쪽 올라갈 수 있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디아스는 시망봉을 도달할 뿐 아니라 아마도 그곳을 돌아 아시아를 가는 최선의 방법. 그러니까 그냥 해안선을 따라 곡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먼 바다를 거쳐서 아프리카 남단을 둥글게 해양에서 인도양 가는 가는 방법을 발견했고 이걸 이제 실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그 뒤를 이어서 바스크 다가마죠. 예. 바스크가 1497년 바스크 다가마가 이끄는 함대가 시망봉을 돌아서 동아프리카 해안 따라 올라가겠다. 지금의 케냐에서 인도양을 횡단해 인도 서해안 캘리코에 상륙했다. 그러니까 이제 바스코 다가마의 항로를 좀 보면 잠깐 여기 돌았죠. 여기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 여기까지는 누가 발견했어요? 예, 베르토르모 디아스가 발견했고 아마 그 사람은 여기까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인도양 항로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걸 이제 시연한 사람이 바스코 다가모인데 자, 이 사람은 이제 쭉 항해를 가게 돼요. 자, 계속 북단으로 올라가자. 자, 여기에서 케냐 부근에서 이 사람이 이제 더 올라가지 않고 소말리아 쪽으로 올라가고 방향을 틀어갖고 인도양 쪽으로 이렇게 쭉 가. 그래서 인도양에 도착한 곳이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어디냐면 그 당시 인도양 무역의 중심지였던 캘리컷이라는 곳이에요. 캘리타가 아니라
캘리컷이라는 곳이야. 예. 그래서 요 부근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상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도양 항로가 개척이 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이로써 바다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가구가 마침내 항구적으로 개설되었으며 이제부터 육로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규모 교류했던 유럽과 아시아가 해로를 통해서 직접적 대규모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게 인도양 무역에 참가했다는 거야. 인도양 무역에. 근데 바스코 다가마가 발견한 그 항로는 처음에 발견한 건 아니고요. 서양인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이거 이미부터 중동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아랍 상인들이. 예, 뒤늦게 인도양 무역을 참가를 하게 된 거죠. 자, 하여튼 그 결과와 영향이 대단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럽인의 일상과 경제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계사 흐름에 극적으로 바꾸는 세계사적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양 세력이 그 당시 이 항로 개척을 통해서 이제는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게 돼요. 누굴 거치지 않고. 예, 중동에 있는 아랍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넘어갔다. 오스만 투르크를 거치지 않고 상당히 의미가 있죠. 물론 이것 때문에 뭐 서양이 곧바로 아시아를 능가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 아시아를 능가한 건 나중에 이제 19세기 이후의 얘기고 하여튼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인도양은 중세 이래 수백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교육의 중심지였고 부의 엄청난 근거지였죠. 그래서 그 당시 이 인도양을 중심으로 인도양 무역이 행해졌고 유럽인들이 중히 여기는 후추와 각종 향신료도 이런 아시아의 산업 네트워크를 중개로 인도양을 항당해서 페르시아 마이나 홍해 루트를 거쳐 레반트 지역에 전해진 다음에 이탈리아 상인에서 유럽에 들어온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그거죠. 지도를 보면 일단 여기에 보통 요런 지역에 맞죠. 이 몰라카 제도나 이런데 그 항신도들이 많아. 그래서 그 항신도들이 가지고 어디로 가요? 인도 쪽으로 인도양 쪽으로 가서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홍해 쪽으로 올라가죠. 걸프 쪽인데 홍해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이쪽 오스만 트럭을 거쳐가지고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런 항로가 아니라 이제 곧바로 직구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해갖고 직접 오던데 그러면 여기에서 하려면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처음에 왔죠. 그 인도양 무역을 장악하려면 일단은 그 어떤 식으로 장악했냐? 얘네들 좀 머리가 잘 쓴 게 포르투갈 인구가 100만도 안 되는 조그만 도시였어요. 여기 보면 되게 조그만 나라야. 예. 그래갖고 100만도 안 되는 조그만 이렇게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인도나 큰 제국을 싸울 수는 없죠. 거기 내지까지 들어가면 많은 병력이나 자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개 보면 어떤 해안가 도시들 중요한 요충지를 장악을 해요. 그래서 뭐 고아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당시 울라카, 예, 그다음 호르무즈 이런 곳을 이제 장악을 해갖고 요 지역에 근거지를 만들어서 해당 기지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요 바닷가를 통제하는 방식이야. 되게 이런 지역들이 되게 보면 항로 그 중요 항로도 요충지에 딱딱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섬 그 기지를 중심해서 올라오는 배들을 통제해서 그걸 통해서 막단 이득을 얻는 방식으로 했어요. 내 집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게 이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책에도 나와 있는 아부 카데카라는 사람이죠. 그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다가마의 형해가 있고 나서 50년대 채 지나지 않자 포르투갈인들은 인도양 무역을 주도하게 됐다. 이 점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부 카데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포르투갈 아시아 해상 제국의 설계자라고 할 만하다. 자, 그의 재임 기간 동안 포르투갈 해상 제국의 건설은 역동적으로 추진되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시아 내륙이 아니라 되게 해양의 전진 기지를 이제 하나하나 통해서
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래서 이제 인도야 서안의 고아, 말라야협의 말라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죠. 그다음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캘리커. 그래서 골목골목 중요한 것들 요충지를 딱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랍 사회인들이 예전에 장악했던 무역 관점을 장악해서 거기에 이제 무역을 탈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포르투갈의 해상 제국의 토대를 구축했는데, 이런 포르투갈 해상 제국의 구축은 종전의 인도양 무역하고 좀 달라요. 종전의 인도양 무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력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주로 이제 어떤 경제적인 교류나 이런 것들 하는 방법이었고, 근데 포르투갈은 달랐죠. 무력을 사용해서 주요 거점들을 탈취한 다음에 거기 해상 기지의 요점 거점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때 이제 상대방 배를 공격할 때도 예전에 그 인도 성박 같은 경우에는 배에 대포를 싣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포를 씌워서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런 막강한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해당 제국을 이뤘다. 이런 것들이 포르투갈의 그 인도양 무역권의 장악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자, 포르투갈의 아시아 해당 제국 건설을 가능케 한 결정적 요인은 무력에 있었어요. 무력에. 자, 무역의 우선 우위였다. 1500년경에 인도양 무역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자,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인도양 무역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대체로 무역에 의존하지 않고 그 무역을 이루어줬다는 게 사실이다. 자, 인도양의 모든 항구 도시는 성벽을 쌓지 않았고 요새를 건립하지 않았다. 그런 인도양의 포르투갈인들이 무력으로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평화의 항해 시대를 한순간에 파괴해버리고, 그 무력은 포르투갈인들이 아시아의 바다에서 막강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줬다. 자, 그런데 이제 포르투갈 16세기 동안 인도양에서 큰 영향을 행사하긴 했지만 결국 인도양 무역을 완전히 장악하거나 독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요충지를 뭐냐면 장악해서 거의 뭐 한 50% 60% 먹긴 했지만, 그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일단 포르투갈 자체가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100만도 안 되는 인구였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각각에 거주하는 사람도 10,000명 많아봤자 10,000명 이하 그 정도이기 때문에 장악을 못했던 거야. 그래서 내지까지 못 들어간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이유가. 자, 1540년경에 아시아에 거주하는 포르투갈인은 많아봤자 끼케봤자 7,000명 정도였고, 선박도 아이고 수십척 수준이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아시아와 유럽 간의 교육을 독점하고 지배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이었다. 그래서 포르투갈 관심은 수십 많은 해상 무역 제국을 건설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요건데 포르투갈인이 16세기 때 건설한 아시아 해상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 가장 자리에 세워진 일련의 요새와 교육 거점에 이루어진 상업 거점 제국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과 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면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무역의 어떤 우위는 확보할 수 있어도 이 완전 100% 독점 못했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부터 좀 힘이 약할 때는 공격을 또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 아시아 국가들이 아니라 보니까 같은 서양 국가들이야. 그 뒤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공격한 거죠. 뭐 네덜란드 공격하고, 좀 이따 이제 네덜란드 또 영국이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뒤에 좀 읽어보면 1570년경이면 포르투갈 힘은 인도양이나 동남아시아 일대를 넘어 일본이나 중국까지도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유럽적 수준에서 볼 때는 가난한 나라의 포르투갈이 그처럼 넓은 지역에 분산된 점령지를 유지하고 그것들 이익이 남는 형태를 운영하고 적의 공격부터 그걸 지켜내기는 지극히 어려웠기 때문에 포르투갈 해상 제국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죠. 특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일본까지 건너가는데, 일본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게 되죠? 카톨릭. 그 당시 또 전국 시대였으니까 뭐도 가지고 오죠? 조총도 가지고 오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나라 때부터 마카오라는 식민지지만 식민지가 아닌 공식적으로 그런 예매모호한 그 거점도 마련했죠. 자, 1500년대 중반에 이미 아시아인들의 반격이 시작되었지만 포르투갈 우위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새 지배자들은 아시아인이 아니라 같은 유럽인, 특히 네덜란드와 영국인들이죠. 17세기 때는 네덜란드,
18세기 땐 영국인데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주 거점도 있죠. 구아나, 그다음 캘리커, 그다음에 물라카 등등등은 나중에 이제 후발주자였던 네덜란드, 영국 등등에 의해서 차에도 함락이 돼. 그래서 해당 거점을 다 잃게 돼요. 이 포르투갈이. 그 밑에 보면 이제 일본에 도착한 포르투갈 상인들이 그 그려진 그림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조총 같은 것도 같이 전달해 줬다. 네. 그래서 조총이 전국시대의 어떤 그 전략 전술이나 이런 것들 다 변경을 시켜놨고 우리나라에도 임진왜란 때 그게 이제 타격을 줬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에스파냐 아메리카 제국을 보자. 저도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르투갈에 관심이 많았고 반면에 아메리카는 어디로 갔냐면 에스파냐 아메리카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계기가 됐던 콜럼버스 항인데 원래 콜럼버스가 처음에 이 사람은 그 이베리아 반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래갖고 일종의 이제 처음에 포르투갈에 갔는데 포르투갈에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 나중에 그 에스파냐 건너가서 이사벨 여왕이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이사벨 여왕이 지원을 해줬던 거죠. 자, 그래서 콜럼버스의 계획을 에스파냐 이사벨라 여왕이 지원하게 된 결심한 이유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후발 주자였던 포르투갈과 라이벌 관계였던 에스파냐가 그의 모험을 지원해줌으로써 잃을 것은 별로 없는 대신에 운이 따라주면 성공만 한다면 텅 빈 국고를 가득 채울 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계획했던 게 뭐냐면 앞에 그 포르투갈은 이렇게 아프리카 남단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아시아에 가서 여러 가지 항로라든지 이런 걸 가져와서 물건 갖다 팔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콜럼버스는 대서양을 가로지어서 갈 수 있다고 해요. 대서양. 근데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중국 둥글다고 믿고 있었어요. 콜럼버스도. 근데 그 유럽하고 그다음에 아시아에 대서양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 예. 그 중간에 아메리카는 큰 대륙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메리카를 넘어서 대서양보다 2배나 되는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그 가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인도를 탐험하기 위해서 간 거죠. 대서양만 건너면 인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막상 또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을 인도 사람이라고 해서 인디언이라고 했죠. 인디언. 그 제도들 인도의 서쪽에 있다면 서인도라고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새로운 대륙을 알게 된 거야. 이거는 이제 콜럼버스 때는 죽을 때까지 여기는 인도 생각했고 그 사람은 아메리카 페스푸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새로운 대륙이라고 알려지면서 이 사람 이름 따서 지금 아메리카로 부르게 되잖아요.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한번 설득을 시켰고요. 대서양을 건너면 인도에 있고 인도에 가면 막대한 그 보물과 향신료와 그런 것들 국보로 직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했겠죠. 그 여왕을 만나서. 그래서 에스파냐가 처음부터 아메리카에 관심이 가졌던 게 아니라 원래는 아시아 쪽에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아메리카가 대륙이 발견됐고 그래서 에스파냐가 아메리카를 본격적인 식민지화 시켰던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여튼 또 국내에서는 오랜 대무슬림 투쟁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재정복 운동 있죠. 자, 재정운동의 승리에 끝나고 있던 흥분된 분위기 속에 즉 민족적이나 종교적 분위기가 매우 고양된 상황에서 우리한 계획은 어쩌면 기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솔린 투쟁에서 이겨냈는데 그 승리의 어떤 뭐냐 분위기를 여기에 인도 항로에 투자를 하자.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1492년에서 93년까지 이루어진 콜럼버스의 항해는 대항해 시대에 이루어진 수많은 항해 중에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사실 그의 항해는 착각과 우연한 산물이었다. 자, 그는 서쪽 항로를 통해 아시아로 가는 거리를 실제로 터무니없게 짧게 계산한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숙고 끝에 아시아의 거리를 5,680km 추정한 거야. 근데 실제 거리는 그보다 3배 넘는 거. 대서양만 건너면 될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태평양이라는 2배가 넓은 그 바다를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18,826km였고요. 만약 콜럼버스가 지구의 둘레가 실제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았다면 이런 추앙을 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거리는 가지고 먼 거리 갈 수 있는 항해 지식이나 선박 제조 기술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또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 중간에 거대한 대륙이 갈려놓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냐면 그 서양인의 인식이에요. 예, 들어보지 못한 거대한 대양, 태평양이 있다는 사실 놀라운 그 밝혀진 거 한참 후의 일이다. 아, 이거 제가 잘못했네. 그 중간에 거대한 대륙이 가려놓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제가 착각했는데 이거는 아메리카 대륙이죠. 예, 아메리카 대륙이고 그다음 들어보지도 못한 거대한 태양, 태평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나중의 일이에요. 한참 아마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의 일이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발견으로 여기서 발견을 따옴표로 쳐놓은 거는 유럽 입장에서는 발견이지만 아시아 입장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인디안 입장에서 침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텍스트 논에서 뭐 할 때 요걸 또 많이 지적하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보는 역사, 비판적 읽기, 쓰기 할 때도 이런 것들 예문이 좀 있죠. 자, 콜럼버스 아메리카 발견으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해졌고 이 두 나라의 라이벌 관계는 두 국가의 영역별 범위를 나누는 경계선을 확증하려는 그 교황의 친년과 조약에 의해서 더욱 날카로워졌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과 에스파냐 소유권 선언에 대해서 포르투갈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당시 에스파냐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다 둘 다 뭐야? 카톨릭 국가잖아요. 카톨릭 국가하고 국가들 싸우면 안 되겠죠. 예. 근데 때마치 그때 교황이 누구냐? 에스파냐인이었어. 예. 그래서 그 교황이 누구였냐면 교황 알렉산더 6세야. 그래서 이제 그 이 교황은 당연히 스페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 뭐냐면 스페인 편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교령을 내렸겠죠. 교황이 명령을 내렸는데 자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되었거나 앞으로 발견된 모든 지역은 다 카스티아 그러니까 스페인 왕의 영토고 아조레스 제도와 카우보 베르데 제도의 서쪽 백내의 구하까지는 해당하는 지역은 남부 가상의 직선을 걷고 그 선의 선쪽은 에스파냐 영역에 속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요 정도야. 여기 보면 예, 요 정도. 예,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이게 그려지는지 모르겠는데 안 그려지네요. 예. 여기까지 경계도 했고 이쪽 남쪽은 포르투갈이고 그다음에 이쪽 북쪽은 뭐가 돼? 스페인 영토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땅은 다 누구 땅이 된 거야? 스페인 땅이 되는 거죠. 아시아 땅은 포르투갈 넘어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약간 포르투갈이 억울하다. 다시 긋자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이 이에 대해 이제 포르투갈은 이 분할선을 남태서양과 아프리카 돌아 꼭 개체가 항로인 포르투갈이 갖게 된 이권을 그 위협한 것이었기 때문에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에는 그 유명한 토르데르시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카르보네라 제도의 서쪽 370레구어 지점에서 남북으로 상상의 선을 긋게 되고 그 선의 서쪽은 에스파냐, 동쪽은 포르투갈 분할하게 되는데 이때는 아직 그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점령할 이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를 걷는 게 아니라 대서양을 쭉쭉 건너서 여기 보면 브라질 있죠, 브라질. 자, 브라질을 이렇게 연결하는 요 지나가는 이렇게 선을 걷게 돼요. 브라질 포함한. 그래서 이제 요 브라질은 나중에 이제 브라질 발견되면서 요걸 기반으로 해갖고 요건 교황이 다시 맺어준 토르데시오스 섬 그 조약에 의하면 어떻게 된 거야? 이건 포르투갈이 된 거죠. 그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식민지화 시켜요. 나머지 지역은 남미 지역은 스페인 식민지지만 브라질만은 포르투갈 식민지가 되는 근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토르데시우스 조약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어떤 칙령 내용에
포르투갈과 반반하게 되고 결국엔 양쪽이 타협을 해가지고 토르데시우스 조약을 맺게 되는데, 자, 이 선을 나중에 포르투갈이 브라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빌미도 제공했다. 그래서 그 토르데시우스 조약의 영향 쓰라고 하면 요걸 쓰시면 되겠죠. 자, 콜럼버스의 첫 항해가 있고 나서 에스파냐에는 에스팔롤라 섬을 시작으로 인근의 섬들은 첫 식민지하여 동시에 아시아 갈 수 있는 항로를 돌아다녔다. 아직까지도 이 지역은 이제 뭐냐면 인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아메리카 베스푸치가 이제 여기가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에스파뇰라 섬은 이제 어디 부근이냐면 이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게 태평양까지 건너갔네요. 여기 보면 이제 요 섬들 있죠. 요 수많은 섬들 있죠. 요 부근이에요. 예, 여기 제가 지도에 정확하지 않아서 찾기 힘들지만 요 카리브해 있잖아요. 카리브해. 요 카리브해 지역 자체가 예전에 스페인 식민지였어요. 이거 물론 여기에서 이제 좀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들어와서 또 식민지화 시켰지만 초창기 때는 이게 스페인의 근거지였다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여길 근거지 잡아서 이제 앞에 남미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죠. 중남미 지역까지. 자, 그 와중에 정복자였던 바스크 누네스 발바가 태평양의 존재를 이제 발견했어요. 그래서 대서양 말고 남미 반대쪽에 태평양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마젤란의 에카노이에, 그러니까 마젤란이라고 이제 하죠. 이끌었던 최초의 세계 일주를 성공하게 되죠. 마젤란 일행의 영웅적인 항해로 남아프리카 아메리카를 도와 동양을 가는 백길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고, 동시에 또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이제 경험적으로 입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길이 너무 멀고 위험해서 정규적인 교역로가 될 수 없다는 정도도 입증이 됐다. 왜냐하면 초창기 때는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는 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건너간다고 해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원주민들과 싸움에서 그렇게 밀리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필리핀을 발견한 그 앞에 이제 마젤란 같은 경우죠. 마젤란은 그 필리핀에 들어갔다가 그 필리핀 원주민하고 싸우다가 죽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하 장수들이 이제 끝내 와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세계 일주를 완성시키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자, 비슷한 시기에 에스파냐인들은 새로운 발견, 자, 아메리카로 아시아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보기보다는 이 아메리카 자체가 이제 커다란 부와 권력을 가져다줄 귀중한 잠재적 재산으로 간주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에스파냐 아메리카 사업은 포르투갈과 달리 해상 무역 제국이 아닌 영토 정복과 정주 식민지화 과정을 갖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 그 힘이 약했어요. 그리고 결정 무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 이 사람은 그 발달된 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석기 문화에 비해서 무기가 별로 조잡했어요. 그래서 청동기도 약간 있었고 철기는 아예 만들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돌칼하고 그 다음에 뭐 돌화살 이 정도 가지고 싸웠던 거고, 그에 반해서 그 스페인 군들은 오니까 총포주와 그다음 칼날 강한 그 스페인 강 토렌드 강이 있죠. 토렌드 그런 철검을 가지고 싸웠던 거야.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인력을 가지고도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상륙 같은 지역은 주로 아시아에 있는 거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내륙까지 못 들어갔던 거고, 요거는 좀 힘이 약한 무기가 저작한 무기를 가지고 있던 세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자, 일단 그리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볼 때도 카리브해는 그 이 해상 무역을 통해 크게 이득을 못 얻어요. 인도양 무역을 통해서 받은 이득을 얻겠지만, 그러니까 해상 무역보다는 그 들어가서 내지에 있는 금이나 은 이런 걸 얻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 보면 자, 이 방식을 채택했던 첫 번째 이유가 카리브해가 인도양에서 포르투갈이 발견한 것 같이 수지 많은 대교 교육망이 없었고요. 오히려 이쪽에는 해적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카리브해는 해적들의 근거지 역할을 했어 한동안이요.
그래서 이 해적들이 이 카리브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스페인들이 그 남미에서 약탈해온 뺏어온 금가은을 뭐냐면 도중에 다 포착해가지고 뭐냐면 약탈을 했죠. 영국이 그 역할을 잘했잖아요. 영국이 사막선이라 해갖고 아예 국가 차원에서 커터를 정해놓고 스페인 함선을 약탈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영국 해적들이 날치고 그랬던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을 통해서 얻는다 이런 것들은 주로 큰 이득이 못 됐던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스파냐 일대 아메리카 원주민이 무력으로 복속시키고 자신들의 뜻에 따르게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이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얘들이 또 뭐냐 기독교를 믿었잖아 카톨릭을. 그러다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이곳 주민들의 그리스도 복음을 한번 접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했고 이들을 개종화시키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야만 미개 상태에서 이걸 얘네를 개종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점령했다는 식으로 뭐냐 정당화시켰죠. 침략을 정당화시켰던 거야.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모아놓고는 많은 사람 원주민들 총칼로 죽이고 약탈하고 그렇게 한 거죠. 노동력 착취하고. 그래서 모든 스페인들이 그런 행동을 했냐. 거기 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선교사들도 동시에 있어요. 이들 개종을 하려고. 근데 선교사 중에 상당수가 이걸 보고는 이런 그 뭐냐면 에스파니아의 폭력행위 약탈 비난을 내버렸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명이냐. 너희들 사립사육을 뭐냐면 채우는 거지. 그래서 이때 이제 스페인의 통치 제도가 좀 약간 뭐냐면 원주민들을 위하는 제도로 약간씩 전진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왔던 스페인 사람 중에 그 선교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비판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많이 써. 그래갖고 저기 스페인 중앙정부에 올리고 왕한테 해갖고 이걸 바꾸자 이런 것들 문제점 바꾸자 해갖고 여러 이제 뭐냐면 금지 정책들을 내세우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노예제도를 뭐냐면 인정했다가 폐지하고 그 다음에 에코미안다 제도 같은 것도 너무 약탈 심하니까 또 이걸 폐지하고 그래서 인디아스 신법 같은 것들 폐지하고 그러거든요. 아니 실시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앞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앞부분을 좀 볼게요. 이게 지도가 있네요. 예. 여기 카리브해가 있죠. 그래서 이걸 근거지로 해서 이제 뭐냐면 중남미 지역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자 여기 밑에 내용을 좀 볼게요. 콜럼버스 항로가 여기 쭉 나와 있는데 20세기 중반까지 콜럼버스가 이룬 업적의 가치와 위대함에 대한 의문을 품은 유럽인들 거의 없었다. 그는 편견에 가득 차고 잘 알지도 못하는 떠드는 수많은 적들이 쳐놓은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가업을 완수하여 위대한 영웅을 간주했다. 근데 그런 인식이 바뀌게 된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얘기죠. 자,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정치 경제 변화와 그 다음에 전쟁이 촉발한 반식민지혁명이 일어났고 그에 대한 이제 가치도 결과도 바뀌게 돼. 예전에 이걸 콜론 발견이라고 했는데 이 발견과 그것이 가져다 영향을 대한 새로운 관점이 되잖아. 이거는 이제 추방된 자들의 관점. 요거는 누구의 관점이죠? 요거는 인디언들, 여기는 원주민들의 관점이죠. 자, 견해에 따르면 이건 발견이 아니라 그건 정복행위죠.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들 입장 볼 때는 재앙행위야, 쟁의. 그래서 유도민들이 가지고 온 역병, 전염병이나 가혹한 착취, 그로 인해 사회 조직의 붕괴 이런 것들이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인구 재난을 가져왔고 그때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 90% 95%가 사망을 했어요.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착취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역병,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이 왜 그러냐? 일단 구대적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당시 패스트라든지 홍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사람 죽었지만 어느 정도 저항력이 있죠. 이걸 이제 접하면서. 근데 그 원주민들은 그게는 저항력이 전혀 없었어요. 예, 처음 느낀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못하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 떨어진 거죠. 물론 지금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 그 저항이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도 이제 내선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많은 인구가 죽었다. 거의 10명 중에 9명 죽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착취했던 에스파냐인들이 방향을 바꿔서 이들 보호해주고 대신 기독교 개종을 시키고 대신에
무슨 노동력을 가지고 온 거야? 흑인 노동력을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흑인 노동자들이 카리브해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고 이게 중남미 심지어는 앵글 아메리카까지 영향을 주게 돼요. 흑인 노동력들 이용한 그 농장 형태가. 자,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자, 아메리카에서 영토 팽창은 정복자들, 이 정복자들 콘키스타도라고 해요. 이게 이제 스페인어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충 그렇게 읽어요. 예. 자, 이 콘키스타도에서 주도되었다. 1520년 이후에 약 30년 안에 직업적인 정복자들에 시달할 수 있다. 대정복 대부분의 정복 사업에서 국왕이나 국가는 형식상의 주체에 불과했고 실제 정복은 사적 민간 군사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고용해서 그들에게 이제 임무를 하죠. 그래서 그 임무를 받고 이제 들어오면 임금 떼주고 그리고 돈 그 전리품도 있죠. 이 전리품 또 이게 투자할 만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그런 집단들이었어.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하지 않기 때문에 국왕과 국가는 승인만 해줄 뿐이지 실제로 그들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국왕은 다만 그 사업을 허가하고 그 허가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 권리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자, 초창기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스페인이 이제 직접 통치를 하게 돼요. 이건 뒤에 얘기야. 예, 초기 때 얘기고 초기 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메리카 본토에 활약에 된 정복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역시 가장 강력한 아메리카 원주민 왕국이었던 아즈카 제국과 그다음에 잉카 제국을 정복했던 코르테스와 그다음에 피사로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코르테스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 코르테스는 적응 병력을 이끌고 나서 그리고 한 600명 원정대 이끌고 멕시칸족이 지배하고 있던 아즈칸 제국을 정복을 해요. 당시 이 제국은 황제 몽테슈마가 이제 시야에 무려 500개 부족과 2,500명의 엄청난 인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걸 600명 가지고 데리고 정복을 한 거야. 예. 그래갖고 이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했던 게 여가 이게인데 일단 아까 전에 발단한 총포효 같은 거 있죠. 무기가 발달됐어. 예. 그래서 여기는 청동기가 싸우는데 여기는 총포류나 하얀국이나 철기 가지고 싸우니까 상대가 안 됐던 거죠. 근데 그들조차 단합을 했으면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단합이 안 됐어. 왜냐하면 그 위에 이제 지배주족들이 아까 멕시칸족이 됐죠. 이 멕시칸족은 그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뒤에 이제 잉카도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부족민들을 지배하면서 강압적으로 한 거야. 그들을 잡아다 노예로 팔아먹고 그다음에 그 사형시키고 뭐 임신 공양하고 네, 그런 이제 못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피지배층들 입장일 때는 오히려 이들보다는 피부색이 다르지만 뭐예요? 피부색이 다르지만 그 멕시칸족을 공격하는 코르테스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우리 입장 올 때는 만약에 일본하고 미국이 싸울 때는 누구 편을 들겠어? 당연히 미국 편을 들죠. 왜냐면 일본하고 예전 감정이 안 좋았잖아. 단순히 피부색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일본을 편을 들지 않듯이 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예. 거기다 또 무슨 신앙까지 했냐면 켄차코아트 신앙이 있었어요. 백인 이런 신앙이 있었는데 구세주 신앙 같은 것들이 있어. 켄차코아트라는 인물이 신백색 그 피부를 가진 켄차코아트가 내려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신앙이 있었는데 때마치 그 구원 시기가 딱 맞게 된 거야. 근데 들어왔더니 이 백인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환영을 했던 거지. 응.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깨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아즈테크 수는 어디냐면 테노치티트라요. 예. 이게 이제 그 당시 아주 큰 25만에서 50만 정도의 인구가 거주했던 세계 도시인데 거의 파리하고 런던하고 맞먹는 도시였죠. 그 당시에.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오늘날 멕시코 시티예요. 그래서 멕시코 시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온의 대원 2.2도 고온의 대원 제일 높은 도시죠. 세계에서. 그러니까 세계 수도 중에 제일 높다고요. 예. 여러 도시가 아니라. 예.
자, 그래서 약 10년 후에 피사도는 코르테스 원정대보다 더 적은 인원인 180명과 막 27필 정도를 가지고 1600만 명 인구를 통치하는 페루의 잉카 제국을 정복했죠. 똑같은 방식으로 쉽게 정복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정복자들은 이 정복을 통해 막대한 기금속, 특히 금은, 금을 얻게 돼. 원주민들이 세공술이 상당히 뛰어났거든요. 금이 널려 있었어. 예. 그래서 이 금을 이제 획득함으로써 이걸 이제 본국에 수송하면서 보내면서 가격혁명을 이제 일으키게 한 거죠. 자, 이처럼 소수의 유럽인들이 거대한 제국들을 단기간 정복했던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정복 과정에서 유럽인들은 우월한 군사적 기술과 도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은 원주민들 자신이 정치적 분열과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 정복자의 전술이었다. 만약에 원주민들이 그거에 단합을 했으면 수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왔기 때문에. 예. 근데 지뢰 수로 분열되고 있었어. 통합도 안 되고 상당수는 또 침략자 입장에 또 이렇게 쓰게 된 사람도 많았고요. 그거는 아즈카 잉카 지배자들의 문제도 있어요. 이들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 정책을 했고 많은 사람을 또 피정복민들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감이 폭발돼 나갔던 거죠. 그래서 아즈텍과 잉카 지배자들은 자신의 지배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국 내의 불만을 품은 다수의 적대 세력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이들은 당연히 누구 편을 들겠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미국 편 들면 미국 당연히 들죠. 그러니까 백인 침략자들의 동맹이 됐다는 거예요. 동맹자가. 이게 예전에 한번 역결혼 관련된 문제에서 나왔어요. 예무도. 자, 원주민의 저항은 또한 유럽인들이 가져온 질병. 쉽게 멸망하는 것 중에 네 번째가 또 질병이 될 수 있겠냐. 천연두 특히. 이 천연두가 큰 이제 인구 격감을 했고 그다음에 원주민 지배층의 우유부단 태도 이런 것들이 더 그들의 단결력을 약화시켜 나갔죠. 자, 코르테스와 피사노는 정복한 제국부터 엄청난 양의 기금속을 탈취했고 그들은 놀라운 성취는 다른 예비 노동자, 예비 정복자들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역할 모델을 제시했다고 하죠. 그래서 본받아서 금과 그와 비슷한 노다지를 찾아서 아메리카 전역에 널리 돌아다니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정복자들은 엄청난 폭력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원주민들의 문명은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다. 자, 에스파냐 정복자들은 사실은 노예제와 다름없는 에코미안다, 네파르 티미엔토, 미타라인데 일단은 이제 에코미안다는 이제 우리가 널리 알려졌으니까 좀 하고 이 네파르 티무 발음하기 좀 힘드네요. 예. 자, 이 네파르 티미에트는 뭐냐? 이게 스페인어로 뭐냐면 자, 이게 뭐냐면 나눔과 분배야. 나눔과 분배. 좀 북소유 가치 인연과 좀 비슷하죠. 나눔과 공유. 좋은 의미인데 이게 그 꼭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눠주냐 그 내용이야. 그래서 이 원주민들을 뭐냐면 노예로 삼아서 노예로 삼아서 정복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야. 항상 이게 나눔 분배 좋은 이미지 같지만 실제로는 원주를 노예로 삼는 제도가 레파르티미에트 제도예요. 예. 자,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스페인 중앙정부까지 올라갔나 봐.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반인권적이다. 그런 비판도 있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폐지시켰어요. 예. 그리고 1503년에 실시한 제도가 요게 이제 이어서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에코미안다 제도야. 예. 이게 1503년에 실시한 제도죠.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 에코미안다는 스페인어로 뭘 의미하냐면 위탁, 위임. 그러니까 왕이 그 정복자들에게 통치를 위탁을 했다는 거야. 예. 그래갖고 그 표면적으로는 에코미안다는 인디를 보호시키고 그들 교육시켜 문명세계와 기독교를 인도하는 역할을 정복자들에게 뭐냐면 위임을 했고 그 역할을 수행하면 그 대가로 인디언들은 부역이나 곡물을 제공받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노동력이나 부역을 제공받는 걸로 되는데 실제로는 받은 게 없다는 거 이건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고 이 말은 뭐냐? 그냥 약탈했다는 거야.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그 노예제는 폐지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약탈했다 보시면 돼요. 거의 노예 수준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인도부터 노동력도 착취하고 그다음 곡물주도 뭐겠어요? 금과 은이겠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의 노골적으로 노예자 거의 뭐냐면 구분이 안 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에코미한다 제도도 나중에 말이 많게 돼.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에코미한다도 이제 비판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노예제를 만든 거다. 레파도 티미에트도처럼 노예제에 불과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정부는 이제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위임을 시켰죠. 근데 이제 이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 공항이 마음에 안 든 거야. 얘네들한테 이제 위임을 시키면 아 중앙 권력이 미치지 못하잖아. 그래서 실제 그네들 왕국이지. 그래가지고 법을 바꿔요. 그래서 에코미한다 제도를 폐지시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에코미한다 제도를 폐지시키고 자, 이 에코미한다 폐지시키고 1542년에 이게 1542년이군요. 그래서 그때 누구냐 카르 5세가 인디아스 신법을 공부해요. 예, 인디아스 신법. 자,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그 에코미한다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죠. 자, 인디아스 신법은 앞에서 이제 에코미한다에서 노예제도 폐지했지만 실제 노예라고 했죠. 그래서 명실상부의 노예제 폐지를 다시 강조하고요. 원주민을 노예도 만들지 마라. 예, 대신에 흑인을 이제 노예들 데리고 와서 노예를 만들죠. 흑인들을. 그 다음에 이미 노예가 된 사람도 이제 해방을 시켜줘. 원주민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제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게 아니라 그 흑인을 노예화시킨 건 인정하지만 원주민 노예한 건 안 된다 그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에코미아다 제도는 토지 상속 제도를 금지시켜. 이건 뭐냐 정복자들이 너의 토지를 상속시키지 말라는 거야. 예. 그리고 원주민들의 어떤 법적 평등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스페인이나 원주민이나 다 그 스페인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해주겠다. 자,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죠. 예, 물론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원주민들의 생활이 곧바로 나아진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디안스 시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이제 그 후에 그 이제 앞에서 위임했다고 했죠. 근데 이때부터는 인디안스 신법 이후부터는 직할 통치로 바뀌게 돼.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 스페인 정부가 행정 관리로 파견해 가지고 직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코미한다 제도는 그 초창기 때 얘기해요. 요 내용은.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제일 중에 노예제 폐지 이런 거지. 그럼 노예제 폐지가 실질적으로 뭐냐면 폐지됐냐? 그건 또 아니야. 이거는 그냥 법 제도적인 측면이고 에코미아다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도 미타라는 이름으로 다시 먼저 실시해요. 이게 간행적으로 이제 그 실시되는 건데 이 미타는 종전의 네파로티 미에토 제도를 계승한 거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미타라는 제도에서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했고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유칸드 반도 일대에서는 간행적 18세기 말까지 에코미안다 제도가 폐지됐다고 아니 존속됐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좀 얘기하면요. 자, 먼저 이제 그 처음에 실시한 제도가 이거 잠깐만요. 요거 좀 이거 사용할게요. 자, 처음에 실시한 제도가 무슨 제도죠? 레파르티 미에트 제도예요. 예. 잠깐 좀 진하게 해야 되겠네. 예. 이거 좀 진하게 하면 글꼴을 이렇게 좀 진하게 할게요.
이게 왜 안 되지? 예. 눌렀어야 되겠다. 자, 이 네파르트 미아트 제도는 실제 노예 제도라고 했죠. 노예 제도를 공식화 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폐지시키고 대신에 에코미안더 제도라고 했죠. 이에서는 노예 제도를 공식화시키지 않고 아예 폐지시키죠. 공식적으로 폐지시켜. 근데 공식적인 폐지지만 실제 노예 제도는 잔존해요. 그리고 콘키스타도르에게 뭘 주죠? 곡물 징수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다음에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코메아드 제도가 실제 노예 제도다. 그 원주민 약탈 많이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카도 5세가 새로운 법을 이제 공포했죠. 그래서 인디아스 신법을 공부해요. 인디안스 신법. 그래서 기출에 예전에 나왔던 때 그 2년 전인가요? 그때 물어본 게 실제로 제가 이제 거기 기출 문제도 추가해놨지만 에코미안다 제도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인디아스 신법을 물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인디아스 신법을. 왜냐면 그게 그 사료 예문이 1542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542년에 인디아스 신법이 이때 실시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노예제를 완전히 한번 폐지를 다시 언급했고 법적인 평등을 내세웠다고 했죠. 예.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종전의 간접 지배에서 뭘로 직접 지배로 바뀌게 돼요. 관리를 직접 파견해 갖고 직접 지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안스 시법을 통해서 이제 그 에코미아나가 폐지됐지만 실제로 이거는 그 공식적인 거고 일부 지역에서는 에코미안다가 계속 남아 있었고요. 노예 제도가 폐지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미타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미타가 여기가 이제 있죠. 미타라는 걸 통해서 노예제가 계속 존재죠. 그래서 미타는 일종 간행이에요. 간행. 스페인 정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인디안스 신법 안에서 간행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노예제도가 점점 없어져요. 인디안 대상으로 노예제도가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인디안스 신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도 시행도 있지만 일단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수가 아까 예. 수가 그 감소되고 그리고 흑인들 노예를 한번 사용해 봤더니 인디안 노예보다 훨씬 더 뛰어나거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뭐냐면 흑인 노예제도 바뀌게 돼요. 이거는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레파르트 미에토 제도, 에코미안다, 인디안슨 신법, 그리고 요게 미타 제도 이렇게 이제 있고요. 예전에 시험 문제에 에코미안다 제도가 시험 문제 나왔고 제가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 얘기하겠지만 인디안스 신법도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딱 보면 에코미안다가 아니라 인디안스 신법인데 일단은 들어온 출제 정보에서는 이걸 에코미안다로 썼다 해가지고 이제 느끼는데 출제자 교수님이 좀 남미사를 제대로 아는 분이 없어. 그래갖고 약간 이제 뭐 이상하게 낸 것도 있고 답을 그래서 에코미안다 적어놔갖고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놨긴 했지만 일단은 그런 게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이제 넘어갈게요. 자, 파괴자의 정복자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의 시대가 시작된 지 40년 후인 1560년경에 탐험과 정복의 초기 단계는 사실 끝났다. 16세기의 중반이 되면 에스파니아의 아메리카 지배는 농업, 플랜테이션이라고 하죠.
플랜테이션은 노예 노동력과 자본력이 합쳐진 건데 주로 뭐 사탕수수, 커피 이런 것들 재배를 해요. 모카나, 그다음 모촉, 그다음 기금속이랑 강상채굴. 강상채굴은 금과 은 같은 것들 채굴하죠. 그다음에 여기 부항령. 아까 이제 맞죠 인디안스 신법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통치제가 바뀌었다고 했죠. 집초 통치 방식으로 부항령이나 아우디에스시아가 이걸 중심으로 국왕에 의한 지배된 행정제도가 정비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16세기, 17세기 때 에스파냐인들은 라틴 아메리카 대륙을 완전히 지배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포르투갈 아시아 해상 제국보다 원주민의 영토 지배는 더 강하지만 그들이 이제 실제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치가 확립된 곳은 중국 멕시코에서 칠레에 있는 지역과 카리브의 몇몇 섬들 그리고 몇 개 고립된 지역이었고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지배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포르투갈에 비해서 면적 그 뭐냐 포르투갈에 비해 면을 지배하는 지배였지만 이것도 큰 거점 지배였지 크게 안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예를 들어 뭐 아마존 안까지 들어가기 지배가 좀 힘들었겠죠. 그 당시에 뭐 그 이유도 없었고 거기 가봤자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밀림 지역밖에 없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힘들었고 그런 등등 해갖고 몇 개 큰 거점들만 지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6세기 중반 에스파냐 아메리카 간의 고육은 급증했다. 그래서 거기 밑에는 뭐 연구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뭐 그냥 건너뛸게요. 자, 그러면 아메리카 주요 수출품은 뭐가 있었냐? 가축과 수지, 설탕, 코니치, 목재, 은 등이 있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금속, 은이죠. 특히 은은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지만 중국에 나갔어, 중국에. 이때 이제 그 에스파인들은 은 강사를 개발했어요.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볼리비아 포토시 강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의 샤카테스카스라는 곳에 은강이 찾아내면서 이 페루와 멕시코는 세계 최대의 은 공급원을 안게 되고 상당수 은이 어디로 갔다? 중국 갔어요. 그것도 유럽을 거쳐서 간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직구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필리핀을 통해서 중국 건너간 거죠. 예. 이걸 갈리온선으로 했던 물력에서 갈리온 무역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죠.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자, 16세기 후반에는 아메리카와 아시아 간의 교육도 크게 나왔다. 1570년대에 멕시코 상인들 막단 이익을 발생하는 아카풀코라는 곳이 있어요. 예, 이것도 유명한 이제 그 무역 거점이죠. 그래서 아카풀코와 마니라 오가는 무역을 개척했다. 이걸 갈리온 무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떠나는 마니라 갤리온선. 이 갤리온선을 갈리온이라고 또 해요. 이거를 그거는 갈리온이라고 해요. 자, 갈리온선의 항해는 중국에서 매우 수요가 컸던 멕시코 은을 가지고 그다음 비단, 도자기, 향신료 등을 싣고 들어왔다. 한 외국인 관찰자는 이 무역을 지배했던 멕시코 상인들이 매년 투자액을 2배 이상 벌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냐 관리된 이 무역의 기금속을 고갈시키고 그다음 페루의 그 다량의 중국산 비단을 풀어놓아 에스파냐산 직물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비단의 수요가 너무나 크고 공급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량의 비단이 진군들에 비해서 멕시코를 거쳐서 그 베라크루스 다시 에스파냐 운송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16, 17세기 때 라틴 아메리카 은채굴량은 적어도 5만에서 6만 킬로그램이고 많을 때는 28만 킬로그램에 달했다. 1500년부터 해서 1650년 사이에 에스파냐는 아메리카로부터 금 약 2만 킬로미터 그램과 은 약 1600만 킬로그램을 유로 들어왔다. 이 엄청난 양의 귀금속은 유럽과 아시아 간의 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매개체가 됐죠. 야, 이 말은 뭐냐면 자, 유럽과 아시아 간의 교육을 할 때 서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아시아에 주는 게 별로 없었어요. 네, 잘해봤자 뭐 모직물? 근데 모직물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근데 아시아는 유럽에 주는 게 많았어. 일단 뭐 향신료가 있고
비단, 도자기, 나중에는 차, 이런 것들이 유럽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초창기 때 힘을 뺏었죠. 근데 이제 힘을 뺏는 것도 한계가 있지. 교육하려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유럽은 항상 아시아부터 받을 게 줄 게 없으니까 많이 살 수가 없었는데, 이걸 메꿀 수 있는 거, 아시아의 적자를 메꿀 수 있는 게 뭐냐? 그 멕시코나 페루에서 생산된 은과 금이야. 그걸 아시아에게 주면서 향신료, 비단, 도자기, 차 같은 걸 수입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자본 축적도 가능했던 거죠. 예. 그래서 유럽이 이런 자본 축적을 통해서 경제 부흥, 그리고 아시아 어떤 산물들 받아들이면서 경제 개발하면서 점점 유럽의 그 뭐냐면 인구와 그 다음에 경제 수준이 점점 이제 늘어나게 돼요. 결국에는 산업혁명 계기에서 완전히 아시아를 뛰어넘게 되죠. 경쟁력이 경제력이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들이 이 아메리카에서 가져온 약탈된 금과 은이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게 이제 어디에 나왔냐면 그 역교동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오리엔탈리즘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역교동 공부하실 때 같이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활성화시킨 매개체가 되었고요. 세계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 정치적 구조가 짜여질 때 이것이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기금속과 화폐였는데, 이 역할을 아메리카 은이 아주 충실하게 수행했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기금속 홍수는 근대적 세계 경제 체제의 추종을 기반했고, 한 역사의 말처럼 그것은 세계를 돌면서 세계를 돌게 만들었다. 예. 그래서 이 아메리카 은 자체가 세계를 돌면서 가격혁명과 산업혁명을 유럽에서는 이끌게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뭘 가능케 했죠? 일조편법과 지정헌제를 가능케 했죠. 요게 이게 기출문제 나오잖아, 자주. 쉽지만 자주 나오는 단골 메뉴죠. 자, 이게 이제 그 안델 굴레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군도 프랑크라는 사람이 주는데, 이 사람이 니 오리엔트라는 글을 썼어요. 프랑크라는 사람이. 요것도 예전에 역경 기출에 나왔거든요. 네, 한번 찾아서 참고를 해보시고. 근데 이제 아메리카에서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메리카의 에스파냐 지배가 되면서 한 세기 동안 충격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인디언 인구의 급속한 감소예요. 그래서 1519년 2,500만 원 이상이 되었던 멕시코 인구는 불과 50년 만에 270만으로 급감했고, 정복 이전에 900만 원 되었던 페루 인구는 1620년 무렵에 60만 명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카리브의 원주민들은 17세기 중엽에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어요. 거의 99%가 멸종됐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카리브에 가보면 대부분 흑인하고 그 백인의 그 흑인하고 백인의 어떤 그 혼합, 메스티조라고 하죠. 예. 그런 혼혈하나 아니면 흑인하고 이제 원주민의 혼합, 산바들이 많고, 토종 원주민들은 없어요. 남미 지역에 비해서. 자, 그럼 인디언 인구가 왜 급속하게 감소했냐? 그거는 원주민에 대한 에스파냐인의 학대가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명령이 없는 원주민들 사이에 들포증 확산된 천연두 홍역 같은 유럽의 질병이었다. 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전염병이라는 걸 아예 모르고 살았으며 당연히 명령력도 없겠죠. 지금 코로나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돌면 사망자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다. 물론 이런 병들은 그 명령이 있는 그 구대륙 사람들도 많이 죽지만, 그래도 뭐 걸리면 한 30% 죽어나가는 반면에 얘들은 거의 90% 넘게 죽는다는 거죠. 명령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인디언의 인구의 급속한 강세는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결국에 플랜테이션과 강산에 새롭게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의 필요성이 일어나고, 그때 아프리카인들이 대서양이 건너와서 끌려오는 근대적 최대 비극 가운데 하나를 만들었다. 자, 이때 아프리카인들이 이제 상강무역을 통해서 건너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인들이 그 당시 전혀 연고도 없는
이 남미나 뒤에 이제 북미 지역에 끌고 와서 플랜테이션 녹음에 이제 종사를 하게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아메리카 정복은 또 옥수수, 감자, 토마토 같은 비롯한 수많은 그 신세계 작물들이 유라시아 대륙 전역으로 확산되어 세계인들의 식단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인구 증가의 원인이 되었죠. 특히 이제 옥수수, 감자 이런 것들은 구황작물이죠. 거친 환경에서도 많이 자라. 그래서 인디언들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구와 상당수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옥수수 때문이야. 옥수수. 예. 이 옥수수는 조금만 뿌려도 막 자라고 하니까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와서 구황작물 역할 톡톡히 했죠. 예. 근데 이게 에피소드지만 처음에 유럽인들이 감자를 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못생겨서 이건 인간이 먹는 음식이 아니다. 그래갖고 주로 돼지들에게 먹였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프로이덴 2세 있죠. 프로이덴 2세가 독일 그 자기 프로이센의 인구 문제를 좀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자 재배를 뭐냐면 널리 확산시켰어. 처음에 사람들이 그걸 먹지 않으려고 해. 그래갖고 프로이센이 2세가 프로이센 2세다. 프로이센 2세가 그 자기가 직접 감자 요리를 해갖고 먹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괜찮네 하면서 왕도 먹는데 나도 한번 먹어보자 해갖고 귀족들이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귀족들이 먹으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그 중하류주 사람들 다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 유럽으로 감자를 먹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꼭 못생겼다, 못생기게 생겼다고 해서 꼭 맛이 없었다. 그건 좀 아니죠. 고구마도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고구마 처음에 먹으다 보니까 안 먹었다고 해요. 너무 못생겨서.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구 증가에 가져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탐험은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탐험보다 시기적으로 한참 늦고 또 그 두 나라는 그것처럼 즉각적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1497년에 런던에 거주하고 있던 이탈리아 상이었던 존 캠버는 북아메리카 주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지역에 안 갔던 저쪽 북미 지역 앵글 섹슨 쪽에 아메리카 앵글 섹슨 아메리카 앵글 아메리카 쪽 갔죠. 그래서 존 캠버는 북아메리카 뉴폴랜드와 오늘날 캐나다에 있는 지역이죠. 뉴 잉글랜드. 뉴 잉글랜드는 오늘날 그 어디에 위치하냐면 여기 이제 대서양 연안 동부 지역이잖아. 동부 지역의 북부 지역을 동북부 지역을 뉴 잉글랜드라고 해요. 이 지역을 뉴욕도 여기에 속하겠죠. 뉴 잉글랜드 지역은 식민지 당시에 잉글랜드인들이 많았지만 특히 잉글랜드인들이 많았던 지역이야. 그래서 이 지역을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하고 이거 독립운동 당시에 제일 혁명파들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많았던 사람이 또 뉴 잉글랜드 지역 사람들이에요. 자, 하여튼 이런 미국의 동북부 지역을 탐험했으며 향신료와 금을 발견하지 못했고 영국의 왕 헬리치스가 꼭 관심을 접었다. 자, 16세기 중반 프랑스의 자크 카르디에는 캐나다 지역에 있죠. 그래서 캐나다 세인트 로렌스 지역에 여러 차례 탐험했으며 최초의 프랑스 전주지가 케벳에 들었었죠. 이 케벳은 지금도 프랑스인들이 많이 살아요. 원래 여기가 이제 캐나다가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7년 전에 또 영국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때 이제 영국 사람들이 캐나다에 많이 들어갔지만 또 뭐냐면 계속 살고 있었던 토착 프랑스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프랑스인이라고 그래요. 프랑스 출신다. 프랑스어를 사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냐면 케벡 지역에 많이 몰려 있었어요. 예. 자, 그러나 1602 이유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아메리카 정복과 정주 상업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그래서 요네들이 이제 했는데 얘네들은 주로 어느 지역을 갔냐면 그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 스페인, 그다음 포르투갈 약간 참여했죠. 그래서 요 쪽을 라틴 아메리카라고 해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되게 정복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남자 혼자 왔어요. 남자 가족들 데리고 오지 않고.
예. 그래서 이 남자들이 성욕을 못 참아서 그 당시 흑인하고 인디언 간의 어떤 뭐 교접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혼혈 집단들이 형성되죠. 뭐 메스티조 우리가는 그다음 삼바, 물라토 이런 애들인데 메스티조는 백인하고 인디언, 삼바는 인디언하고 흑인, 물라토는 뭐 그 백인하고 흑인 이런 혼혈족들이 이제 뭐냐면 생겨나. 그래서 전 인구의 상당수가 많이 차지하죠. 그러니까 순수 인디언 계통도 없고 되게 이런 사람들이야. 되게 보면 이들은 이제 인디언 후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는 혼혈로 구성된 방면에 요게 좋은 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 정착할 목적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탐험 목적이었지만 나중에 쫓겨갖고 정치적 이유든 경제적 이유든 들어갔고 정착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했으면 부인이 같이 왔겠죠. 근데 부인이 그 옆에 있는 뭐 인디언 여자하고 뭐 흑인 여자하고 놀아다니는 걸 참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혼혈보다는 앵글 계통의 백인 혈통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갖고 이쪽은 따로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하죠. 그래서 영국의 문화나 이런 것들 그대로 이식된 방면에 남미 지역은 스페인풍도 있지만 또 이 혼혈 가정에 다양한 혼혈 문화도 있잖아요. 다문화 사회로 이렇게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남미 지역과 북미 지역은 이런 정복하는 과정, 정착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정착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 북미 지역과 남미 지역을 좀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대항의 의미와 세계 체제의 형성 부분을 하고 르네상스 부분을 들어갈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